예전에 제가 2018년 5월쯤에 한국에 가서 강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연히 뭐 헬로 코딩 강연도 했지만 그 외에 이제 그때 이제 서울대 어디를 가서 세미나를 했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때 이제 사람들이 올 수 없냐라고 했는데 당연히 외부 공개된 강의가 아니라서 올 수가 없다라고 해서 공개를 못 했던 게 있어요. 근데 요번에 또 10월, 9월하고 10월 중에 또 한국에 강연을 한 세 번을 할 일이 있거든요. 세 개 다 일단은 오픈 투 퍼블릭 강연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갈 때, 뭐 그거에 대해서는 차차 다른 날짜가 확정되고 뭐 가입하는 페이지가 나오고 이러면 그때 이제 비디오를 공유할게요. 근데 그때 이제 강연을 할 걸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했던 강연들이 이제 한 번 쓰고 나가지 않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이제 시간 될 때 그거를 포프티비나 이런 걸로 만들어서 공개를 하자. 어차피 뭐 그렇게 뭐라 그러지? 뭐 대단한 강연도 아니고 어떤 의미에선, 그리고 이런 거 공유되면 공유될수록 뭐 나쁜 건 아니니까 뭐 제가 헛소리를 하는 거든 옳은 소리를 하는 거든 그건 어차피 남이 판단할 얘기고, 이제 뭐 제가 제 입에서 나간 얘기를 이제 좀 어느 정도 책임지자는 마음에서도 공개적으로 만들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그때 이제 서울대에서 세미나를 했던 강연 자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사실은 이제 저하고 이제 글로아 회사 대표님하고 둘이 같이 강연을 해서 앞에 뭐 제가 20분 30분, 그 뒤에 글로아 대표님이 이제 20분 30분을 했는데, 제가 뭐 그분이 옆에 없으니까 그분의 강연을 제가 할 수는 없고, 그분 강연 부분을 빼고 제가 했던 그냥 제가 바라보는 블록체인, 그리고 이게 왜 나는 이렇게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냐,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했던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강연으로 이제 여기서 그냥 말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 못 오셨다고 막 오고 싶다고 하셨던 분들 그냥 이 정도 강연이었으니까 크게 개의치 마시라는 그런 생각에서 만들어요. 일단 강연을 시작을 할게요. 뭐 제 얼굴 밑에 조그맣게 나오니까 보통 때보다 좀 덜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일단 제목은 이제 뭐 공공 인프라스트럭처로서의 블록체인이라는 제목인데, 사실은 이제 원래는 유틸리티로서의 블록체인이라는 강연을 하려고 했어요. 유틸리티가 이제 영어권에서 뭘 의미하냐면 기간 산업들을 얘기하거든요. 무슨 철도라던가 아니면은 한전, 한국전력 뭐 이런 거, 이제 전기 이런 게 뭐 어찌 보면 정부에서 많이 이제 인프라를 구축을 해주고 우린 당연히 사용료를 내지만 그 사용료가 인프라 구축비에 비하면 아마도 뭐 미미하겠죠. 그래서 정부가 누구한테도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우리 정부가 책임지고 깔아주겠다라는 개념에서 이제 블록체인이 그 개념이 가면 되게 재밌어지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든 이제 강연이에요. 그래서 제목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인프라 기술이 뭐냐, 뭐 유틸리티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이제 뭐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의 정의는 이 인프라 기술이 있음으로 해서 다른 기술들이 쉽게 생겨날 수 있고, 그리고 뭐, 아, 뭐 다른 서비스도 쉽게 생겨날 수 있고 다른 기술이 쉽게 생겨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는 기반이다. 전기가 그런 개념이더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인프라 기술은 언제나 새로 나오기도 하고 있던 게 사라지기도 하고 교체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인프라 기술도 기술이기 때문에 처음에 인프라 기술의 발전 단계에서는 이게 인프라 기술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 다른 서비스인지 비인프라 기술인지 그거를 모를 수가 있다. 둘 다 새로운 기술이고 발전 단계는 비슷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성숙기에 되면은 확실히 인프라 기술과 아닌 기술은 구분이 된다. 그래서 인프라 기술의 좋은 예, 저는 이제 전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전기의 장점을 찾아보면 되게 많은 게 나와요. 왜 전기가 여태까지 있던 수많은 연료들을 대체했냐. 그리고 우리가 심지어는 이제 전기 자동차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뭐 다양한 얘기가 있지만 일단 전기는 다른 것들에 비해 안전해요. 요즘은 가스 스토브, 옛날에 이제 전자레인지라고 많이 했나? 맞나? 그게? 가스 스토브구나, 전자레인지가 아니라. 가스 스토브 이제 나오는 것도 점점 전기로 바뀌어가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화력으로 하던 것들, 뭐 수력으로 하던 것들, 이건 얘기를 잘못했다. 그런 게 이제 전기로 바뀌어가고 있고, 옛날에는 뭐 불을 떼고도 했잖아요. 아궁이에 불을 떼고, 이런 것도 이제 가스로 갔다가, 가스는 뭐 터질 위험도 있고, 뭐도 있고 하다 그래서 전기로 갔죠. 근데 전기는 어떻게 보면은
자연 그 상태에서 존재하는 그런 동력원은 반드시는 아니에요. 대부분이 아니에요. 실제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죠. 화력으로 떼갖고 전기로 바꾸기도 하고 수력으로 물이 떨어진 걸 전기로 바꾸기도 해요. 아니면은 이제 우라늄 같은 이제 원자력 발전을 하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전기는 중간 매개체일 뿐이고 그걸 만들 수 있는 소스, 원료는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아마 세 번째가 전기가 가장 많이 쓰이게 된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기가 이제 다른 매체로 변환이 굉장히 용이해요. 이제 뭐 가스 같은 걸 돌리거나 뭐 가솔린 그러니까 우리 휘발유라고 하는 걸로 뭐 차를 돌리려면 굉장히 복잡한 그런 내부적인 구조가 돌아가서 그걸로 뭐 터바인을 돌리고 뭐 하고 이래야 되지만 전기는 그게 아니라 어찌 보면은 그냥 전기를 가져다가 꼽아서 되게 쉽게 쓸 수가 있거든요. 빛으로도 바꿀 수 있고 난방도 바꿀 수 있고 다른 매체를 쓰는 것보다 좀 더 쉽지 않나 아니면은 기술이 그렇게 발전해서 정말 요만한 칩하 뭐 요만한 변압기 하나로 굉장히 많은 걸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온 거죠. 그리고 요즘 배터리 같이 전기가 이제 뭐 축전이 가능하다고 그러죠. 저장이. 그 저장이 가능함으로 해서 인해 요즘 뭐 흔히 나오는 IoT라던가 조그만 기계들 보면은 이제 요만한 배터리 하나 놓고 한 달 동안 그냥 벽에 붙여놓으면 돌아가고 이런 것도 가능하게 된 게 사실은 전기와 배터리의 파워였고 그리고 전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집에 들어오는 전기는 뭐 한국은 220V 뭐 이쪽은 110V 이렇지만 그 전기를 송전할 땐 또 볼티지를 쉽게 변환해서 보내기도 하고 실제 저희 뭐 USB라든가 뭐 이런 조그만 칩에 들어가는 전기들 보면은 막 3.3V, 1.5V 이런 식으로 필요하게 변압을 해서 딱 필요한 전기를 쓸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기의 장점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게 일단 인프라스트럭처다. 다 좋죠. 근데 또 되게 재밌는 거는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인프라스트럭처 그럼 우리 IT 쪽에서는 어떤 인프라스트럭처가 우리가 가지고 있나? 물론 전기도 인프라스트럭처지만 인프라 기술이지만 인프라스트럭처가 맞구나. 인프라 기술이지만 인프라 뭐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도 그렇게 쓰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런 IT 업계나 뭐 테크 쪽에서. 그럼 저는 보통 이 질문을 많이 해요. 페이스북. 야, 이 회사가 하는 일이 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막 소셜 네트워크고 뭐 사람들이 내가 뭐 마음에 드는 여자를 찾았을 때 이 여자가 뭐 남자친구가 있는지 찾아볼 수 있는 스파이 그룹이고 뭐 기타 등등 다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 페이스북은 그냥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다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스스로 내 개인의 정보를 올려요. 그게 사진일 수도 있고 이 사진에 누구를 태그를 걸 수도 있어서 내가 누구랑 같이 있었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거기다 위치를 적으면 내가 어느 위치였다는 거를 공개하고 내가 글 쓰는 포스팅, 내가 좋아요 누르는 포스팅, 댓글을 다는 포스팅 이거 가지고 제가 저에 대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제공을 했고 자유롭게 그러면 페이스북은 그걸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는 회사죠. 뭘 하냐? 광고 수입을 올리죠. 친구를 매칭할 수 있죠. 비슷한 성향의 사람을 찾을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요즘 말하는 빅데이터 뭐 그런 거를 하는 게 페이스북이에요. 구글은 뭐 하는 회사냐?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원래 검색 회사로 출발했지만 웹에 있는 모든 검색 자료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자료들과 이제 그걸 더 소중히 여기고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고 뭐 구글 맵, 구글 이메일 그런 걸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고 그 데이터를 통해 여러 가지 서비스도 제공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광고비를 버는 회사죠. 그러면 이 많은 데이터들은 대체 얘네들은 어디에 저장할까? 그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보통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요. 그래, 페이스북이 새로운 걸 한다고 얘기를 하면은 페이스북 이것도 안 돼요, 저것도 안 돼요, 다 얘기를 해요. 그러나 페이스북이 그 엄청난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데 페이스북이 SQL 데이터베이스를 새로 만들고 있다는 얘기는 우린 거의 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구글도 마찬가지고 어느 유명한 뭐 데이터 회사라고 하는 사람들 결과적으로는 자기만의 데이터 뭐 베이스, 데이터 저장 그런 스트럭처를 만드냐 그런 경우엔 대부분이 아니에요. 왜? 제가 볼 때 SQL, 그러니까 이제 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인데 SQL이라고 할게요. SQL은 이미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인프라 구조예요. 이미 존재하는 그런 그 기반 기술이고 그 인프라 기술을 우리가 씀으로 인해 다른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페이스북도 만들 수 있고 뭐 구글도 만들 수 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온갖 이상한 아이디어들을 결국 데이터베이스 위에 구현을 해요. 허나 데이터베이스도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지만 저희는 그냥 있는 데이터 그대로 사용을 하죠. 왜? 이미 이거는 어느 정도 정형화가 됐고 실제 인프라 기술에 굉장히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SQL의 특징을 전기의 특징에 잠깐 비교를 해봤어요. 약간 좀 억지로 껴맞춘 부분도 있지만 첫 번째는 SQL은 일단 기본적으로 안전하다는 거예요. 뭐 SQL에 이제 안전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이제 인크립션을 통해서 암호화를 하냐 이런 것도 있지만 이 데이터베이스가 날아갔을 때 백업이 있냐. 요즘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리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복제 기능을 자동 복제 기능을 지원을 하죠. 그 외에 내가 데이터를 쓰는데 쓰는 도중에 중간에 데이터가 에러가 났다. 그러면 중간까지 쓴 데이터를 이제 날려버릴 수 있냐. 예전 상태로 복구가 가능하냐. 그거를 매우 지원을 잘하는 게 솔직히 데이터베이스예요.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 트랜잭션 개념을 잘 지원하는 언어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데이터베이스를 꼽으면은 그 수많은 그 상태 변환을 하다가 중간에 뻑이 날 때, 뭐 익셉션이 난다거나 그럴 때 전 상태로 롤백을 할 수 있는 게 데이터베이스예요. SQL. 그래서 SQL은 어찌 보면은 이런 안정성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보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거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일 뿐이에요. 데이터가 어디서 오냐? 그거는 저희가 쓰는 서비스에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내 위치 정보가 거기서 있으면 그거를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할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곳은 굉장히 다양해요. 전기도 중간 단계였지. 실제 전기가 처음부터 있는 존재하는 그런 이제 동력원은 거의 아니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SQL에 있어서도 소스 매체는 다른데고 저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매개체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어디다 쓰느냐. 아까 말했죠. 페이스북 광고에 쓴다. 마케팅에 쓸 수 있다. 머신러닝 할 때도 빅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게 이런 거잖아요. 이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해갖고 유효한 의미를 찾아내겠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를 다른 유의미한 가치로 변환을 시킨다. 그래서 어쨌든 다른 매체로 변환이 용이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 다른 제품을 만들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이건 누구나 그냥 아는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심지어는 안드로이드에서 데이터 저장할 때 세이브 파일 저장할 때도 SQL 라이트 꼽아갖고 데이터 그렇게 저장하거든요. 어쨌든 굉장히 많은 엄청나게 많은 수의 서비스들이 DB 위에서 올라가고 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죠. 그래서 SQL도 제가 볼 땐 분명히 인프라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블록체인이 인프라 기술이 될 수 있냐? 저는 기본적으로 될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그 이유는 제가 블록체인을 가상화폐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분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뭐 아까 말했듯이 인프라 기술이 갖춰야 되는 요건들이 있잖아요. 그럼 블록체인은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있냐? 안전하냐? 뭐 리플리케이션, 인크립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아예 내재되어 있는 거고 블록체인에. 그 외에 이제 안전의 개념이 약간은 다르죠. 데이터베이스는 털리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블록체인은 뭐 반드시는 아니지만 공개되어 있는 블록체인이라고 하면은 이미 공개가 되어 있고 누구한테나 보여지는 정보이기 때문에 장난을 칠 수 없다는 면에서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장난치는 순간 누군가 아니까. 그리고 블록체인은 이제 보통 SQL DB하고 굉장히 다른 거는 중간에 제가 이미 저장된 데이터를 변경이 불가능해요. DB는 내가 잘못된 데이터 넣어놓고 이제 보다가 이거 좀 불리한데 그럼 지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블록체인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도 바꿀 수는 있지 않냐. 네가 블록을 갖다가 네 맘대로 바꿔갖고 이거 바꿨어 라고 할 수 있지 않냐. 근데 그렇게 될 경우 이 데이터를 변경한 건 나 혼자고 내 블록체인을 복제하고 운영하는 수많은 네트워크들이 동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게 컨센서스라고 하죠. 저 혼자 따로 노는 이제 포크가 돼버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래 너는 이거 블록체인을 이렇게 나쁘게 쓰고 있어 라고 이제 해서 혼자 따를 시키는 그런 컨센서스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안전의 개념이 약간은 다르지만 어쨌든 안전의 개념은 또 색다른 개념으로 어찌 보면 조금 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보다 개인이 장난을 칠 수 어렵게 하는 방법으로 안전을 도모하고 있죠. 뭐 블록체인의 다양한 소스 매체라는 거는 뭐 지금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워낙 ICO도 많았고 블록체인도 많았고 이런저런 정보를 저장할 수 있구나. 그 정보가 오는 소스는 무궁무진하구나. 결과적으로 이거는 DB하고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블록체인은 분산 DB 시스템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다른 매체로의 변환이 용이는
이게 어찌 보면은 SQL DB보다 훨씬 변환이 용이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공개된 자료가 기본으로 하니까. 그러면 어차피 원래는 나 혼자 가지고 있던 빅데이터를 공개가 되고, 그럼 그 공개된 자료를 사람들이 어떤 유의미한 방식으로 써서 이용을 할 거냐 라는 건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의 목으로 남기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약간은 데이터 소유의 이제 중앙화가 아닌 분산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가능은 하다. 근데 이거는 뭐 경제관념 도입하고 과연 인간의 욕망을 생각하면 그게 될 것이냐라는 거에서는 약간의 질문사항은 있지만, 특정 어떤 분야에서는 충분히 이런 공개 데이터가 효력을 발휘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제품 만드는데 쉽게 사용할 수 있냐? 이게 현재는 아직 안 돼 있어요. 그게 어찌 보면은 블록체인이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블록체인이 어찌 보면은 약간 좀 기키하고 뭐 저희처럼 약간 프로그래밍하는 이런 사람들이 막 고통받으면서도 어떻게든 이렇게 조립하고 설치해갖고 돌리고 됐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제 제품으로서의 상용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쓰기에는 되게 불편하다는 거죠. 매뉴얼 제대로 안 돼 있는 버튼 500개 달린 그런 장치 같은 느낌? 근데 이거는 점차 해결될 문제라고 봐요. 왜 그렇게 보냐면 실제 SQL도 그런 과정을 거쳐왔다고 는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SQL을 기반으로 인프라 기술의 이제 라이프 사이클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좀 도움이 돼요. 언제 시작을 했고 언제 이게 인프라 기술로 이제 정립이 되냐. 그래서 SQL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있어 왔기 때문에 SQL을 보면서 이렇게 이 SQL도 이런 라이프 사이클, 시작부터 이제 성숙기에 이르기까지 이런 과정을 거쳐왔다 라는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이제 블록체인도 어디쯤에 있는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초창기나 똑같아요. 인프라 기술도 아니던 간에 누군가는 새로운 발견, 새로운 발명을 하죠. 이런 컨셉이 좋겠구나. SQL 처음 컨셉이 나온 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컨셉이 나온 거. 이 에드가 코드라는 분이, 제가 아저씨인지 아줌마인지 몰라요 사실은, 이 분이 1970년도에 이런 생각을 해냈어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논문을 쓰셨거나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아무도 쓰질 않았어. 이런 경우가 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뛰어난 아이디어인데 당장 적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찌 보면 머신러닝도 약간 그런 거였거든요. 머신러닝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알고리즘의 굉장히 대부분은 꽤 오래전에 만들어진 거지만 최근 들어서 쓰고 있는 한 10년 전쯤에 컴퓨터 그래픽도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뭐 기계가 발전이 안 됐다거나 뭐 실제 뭐 이런 좋은 아이디어는 있는데 누군가가 돈을 퍼부어 투자를 안 했다거나 기타 등등의 이유로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성장기는 이제 비슷한 기술끼리 이제 경쟁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게 제가 지금 여기 보여드린 이제 리스트 오브 소프트웨어라는 게 이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목록이에요.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왔고요. 이게 전부는 아닐 거예요. 근데 이미 수십 가지의 관계형 DB 제품이 있어요. 물론 저희가 알고 있는 건 얼마 안 되죠. 왜? 처음엔 다 중구난방 나오는 거예요. 막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서서히 지나면은 결국 몇 명의 승자가 나요. 몇 명이. 한 명도 아니고 보통은 한 두셋은 나오게 되죠. 오라클이 굉장히 역사가 깊은 회사인 게 1977년도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거를 꾸준히 발전시켜서 지금의 오라클의 명성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오라클과 더불어 지금 상용 SQL로는 가장 안정성이 높은 이제 DB 엔진이라고 할 수 있죠. 가장 뒤늦게 시작을 한 건 아니죠. 사실은 중간에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마소가 SQL 낼 때 이제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이게 무슨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냐, 그냥 파일 저장소지. 그 정도 수준의 이제 훌륭하지 못한 그런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마소의 그 엄청난 돈과 엄청난 꾸준한 그런 그 투자 능력, 꾸준한 이제 기술 발전 능력, 그리고 마소는 이제 기술 부서도 강하지만 이제 비즈니스 쪽, 세일스 쪽이 강하거든요. 그쪽에서 이제 기업들하고 서포트 잘하고 이걸 유지하면서 계속 발전을 시켜서 지금 이제 마소 MS SQL에 이제 아성을 얻은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뭐 오라클도 마소도 좀 비싸니까 MySQL이라는 애들이 나와서 이제 오픈소스 만들어 보겠다면서 이제 열심히 한 거고, 그리고 MySQL도 일단 공짜기 때문에 많이 쓰이죠.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오라클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해서는 좀 대규모 기업에 쓰기에는 모자란 부분이 여기저기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일반적인 저희가 쓰는 거에서는 MySQL도 충분히 버틸 수 있어서 이런 게 세 개가 나왔고, 뭐 MySQL이 뭐 어디에 넘어가면서 이게 오픈소스가 아닐 거다 이런 걱정이 있으면서 거기서 또 포크테도 나온 게 마리아DB라고 있고, 어쨌든 간에 지금 한 그 네 가지 정도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승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보통 쓰고 사람들이 그 이상을 쓰는 경우는 좀 드물죠. 뭐 프로시퀄이라는 다른 것도 있지만 뭐 학교에서 많이 쓰지 업계에서 쓰는 건 좀 많이 못 본 것 같고. 그러면 승자가 출현한 뒤에는요 더 재밌어져요. 승자가 출현한 뒤에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몰리고 걔네들은 이제 3명 4명이서 마켓을 독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 뭐 사용자가 올라가면 갈수록 자기네들도 이제 프로핏 마진, 그러니까 순이익으로 남길 수가 있고, 그 남기면서 그걸 다시 재투자해서 계속 발전을 시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 MS SQL이나 오라클 여기에 없던 새로운 개념들의 DB가 나오기도 해요. 뭐 노스QL도 그랬고. 그럼 여기서 나온 것들이 이제 뭐 과연 SQL을 무의미하게 만드냐 이런 얘기도 한참 많았죠. 약을 많이 팔았죠 한동안. 근데 그거는 안 되는 게 어차피 그런 NoSQL 자체가 쓰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나온 장점들을 결과적으로는 이제 MS SQL이나 이런 애들이 흡수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럴 수 있는 인프라도 되어 있고, 그 정도 이건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다라는 걸 흡수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NoSQL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로 봤던 그 분산으로 DB를 뽑고, 그러니까 뭐 분산으로 DB를 뽑아서 이제 확장성을 유용하게 한다. 왜냐면 그 머신 한 대에 버틸 수 있는 SQL에 이제 한도가 있으니까 그 범위를 넘어가는 순간, 머신 한 대로 버틸 수가 없는 순간이 오면 여러 머신으로 이제 확장을 해야 된다, 스케일을 해야 된다. 그럴 거면 노스QL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런 여러 가지 기계에 확장할 정도의 DB 트랜잭션이 엄청 많은 회사가 별로 많지 않고, 세상에서 웹서버가 죽으면 죽었지 DB가 죽진 않거든요. 잘 DB가 죽으면 제일 마지막에 죽어요. 보통은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로 훌륭하게 완숙이 되어 있는 제품이기도 했고, 그 외에 지금 이제 아마존을 봐도 그렇고 이제 애저를 봐도 그렇고 이제 분산 DB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SQL 서비스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이제 애저에서는 엘라스틱 풀이라고 했던 것 같고, 아마존에서 뭐라고 했는지 까먹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 또 점점 플랫포머가 되고, 이게 사람들이 그냥 그래 데이터 저장 DB로 가지, 그래 이게 제이슨 저장해야 돼, 노스QL이 좀 더 편할 듯한데, 근데 설치고 뭐고 DB가 훨씬 편하고 DB를 뺄 수는 없으니까 그냥 DB에 넣어놓지. 그러다가 DB에서 제이슨 스토리지를 지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넣으면 되겠네. 그리고 저장하기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옮겨가고 있죠. 이게 SQL에 제이슨 들어오기 전에는, 예전에는 XML이 또 그렇게 갔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하면서 계속 독점 지위를 유지하게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 SQL DB라는 게 사라지긴 정말 어렵겠다. 한동안 정말 안 사라지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누구나 마음속에는 이게 DB 저장 SQL DB, 데이터 저장 SQL DB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미 정립이 됐다. 그럼 블록체인은 지금 어디쯤 있느냐, 이 얘기를 이제 해야 되죠. SQL DB하고 반드시 똑같이 발전하진 않았는데 되게 비슷한 라이프 사이클을 겪고 있고, 그리고 어찌 보면은 인프라 기술이 이제 되려는 찰나에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목이 마르니 물을 마시고, 초창기 누구나 너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뭐 사토시 나카모토 이 분인지 그룹인지 이 분인지 뭐 어쨌든 간에 이분이 2008년 2009년에 걸쳐서 뭐 어떤 논문을 내죠. 그게 이제 블록체인의 시작이었다고 봐요. 물론 1990년도인가 1980년도에 어떤 그룹의 사람들이 이거와 비슷한 아이디어를 냈었고, 그 아이디어에 기반을 해서 이제 이 논문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때 개념을 만들었고, 실제 그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재밌는 게 블록체인이란 게 최근 들어서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이제 미친듯이 올라가면서 들었던 것 같은데, 시작은 2009년이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게 휴명기가 있었다고 봐요. 그걸 2009년에서 2011년이라고 좀 보기도 하고, 아니면 2009년에서 2015년이라고도 보기 하는데, 이 두 가지 이유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왜 휴명기였냐? 여기 안 나오네? 여기서 얘기해야겠다. 2009년, 2011년은 뭐냐면, 2009년에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나오고,
그때까지는 정말 아무런 값어치도 없었어요. 아무런 값어치도. 그러다가 비트코인이 한번 급상승을 해요. 그게 2011년도였어요. 제가 그걸 왜 기억하냐면 제가 그때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때 주변 애들이 비트코인 사놨으면 지금 돈을 뭐 몇백 배로 벌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 나왔을 때.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랬더니 그때 이게 돈이 될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이때 했다가 2011년도에 갑자기 폭락을 해버려요. 그리고 폭락을 하고 그 폭락한 금액이 작년 정도까지 재작년 정도까지구나. 최근에 비트코인 확 오른 적 있었잖아요. 작년 말. 그 전에 한 6개월 전까지 뭐 오르네 마네 하다가 어쨌든 간에 계속 한 7년 정도로 암흑기였다고 보통을 봐요. 비트코인이. 그럼 7년 동안 이제 떨어지고 나서 버티고 있다 갑자기 확 오르고 지금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옛날보다 아직도 올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이거를 휴면기를 이제 2011년도에 처음 주목을 받았으니까 금전적으로 가치가 되는구나. 그때까지 휴면기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2015년도를 휴면기가 끝난 걸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2011년에 잠깐 오르고 말고 떠나고 2018년도에 가격이 오른 게 중요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비트코인에 기반해서 뭔가 새로 인프라 기술이 될 수 있는 따로운 블록체인이 나왔다. 그리고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볼 때 블록체인을 인프라 기술로 만드는 기반이 됐다라고 보면은 2015년도에 나온 이더리움. 그것 때문에 이제 인프라가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굉장히 많은 게 나왔어요. 굉장히 많은 게. 2011년부터만 봐도 그러니까 비트코인 처음 나오고 약간 또 따로 나온 게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비트코인이 가격이 오르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이제 블록체인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간단히 뽑은 이제 리스트만도 이렇지만 더 많죠. 이제 여기에 이제 뭐 글루아가 만드는 또 이제 블록체인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기타 등등. 하지만 가운데 보면 이더리움에 강조를 해놨어요. 그게 아까 말했듯이 이더리움이 나왔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블록체인이 단순히 금전적인 가치가 아니라 데이터 저장소로 좀 더 유용하게 쓸 수가 있구나 라는, 그리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코드를 올려두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돌리게 할 수가 있구나, 그런 개념이 시작됐다고 봐요. 승자의 출현 되게 애매하죠. 비트코인이 승자냐 이더리움의 승자냐. 현재 이 둘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뭐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지고 뭐 이더리움이 떨어지고 뭐 시장이 흔들리고 뭐 다른 코인 5만 개가 죽어나가도 얘네 둘은 살아남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제 비트코인도 가능하고 이더리움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얘네들이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보장은 저도 못해요. 이더리움은 처음으로 프로그램을 이제 블록체인에 돌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방식을 만들어냈고 누구나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비트코인은 초창기 제일 처음에 블록체인을 시작을 했고 거기에 화폐 가치를 넣을 수 있었다는 거에서 일단 선두주자긴 하죠. 근데 끝까지 버틸 거냐? 그거는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지금 굉장히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성숙기, 승자의 출현, 아직 몰라요. 누가 승자인지. 근데 플랫폼화가 되고 이제 이런 게 진행이 돼야 한다 그랬잖아요. 소우투스라는 이제 그런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더리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갔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이더리움은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그 자체 네트워크가 도는 이제 규칙이 있어요. 뭐 그게 마이닝을 하고 그걸 프루프 오브 워크라고 하고 그걸로 인해서 뭐 해야 되니까 내 코드를 돌리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그게 누군가 마인을 해줘야 되고 그거에 대한 뭐 네트워크 피, 가스라는 걸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게 걸려있는 게 있고 뭐 그거를 쓰기에는 너무 가스 비용이 많이 나가고 뭐 너무 느리고 기타 등등을 해서 야 과연 우리가 프루프 오브 워크를 써야 될까,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로 가면 안 될까, 그러려면 이더리움 바꿔줘야 되는데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그 네트워크 자체에서 만들어놓은 규칙에 대해서 거기에 저희가 종속으로 쓰게 돼 있죠. 그러나 이제 하이퍼레저가 이제 사실은 오픈소스인데 그 누가 시작을 했는지 까먹었고 지금 하다가 누구한테 넘겼죠. 그래서 그 파운데이션이 이제 유지 보수하고 있는데 IBM에서 시작을 했다가 리눅스 파운데이션에 넘긴 것 같아요. 그래서 리눅스 파운데이션 기반인데 하이퍼레저라는 그런 엄브렐라가 있고 거기에 소우투스라는 기술이 있어요. 소우투스가 뭐냐? 블록체인에 기본을 제공하고요. 코어를 그 외에 컨센서스 룰, POW냐 POS냐 그런 거를 제가 마음대로 짤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이제 제 블록체인에서 쓰고 싶은 트랜잭션이 다양할 수가 있잖아요. 당연히 비트코인처럼 단순히 돈을 보내는 게 아니고 뭐 이더리움처럼 컨트랙트 호출하는 게 아니고 이더리움 보내는 게 아닌
나만의 무언가를 딱 나만이 필요한 그런 연산을 만들고 싶다. 그런 펑션을 만들고 싶다. 딱 그거만 지원하고 싶다. 그런 것도 만들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트랜잭션 패밀리일 거예요. 트랜잭션 패밀리 그리고 컨센서스 알고리즘 이 두 개를 제가 원하는 대로 짤 수 있게 해주고 그러면 아까 말했던 블록체인이 기본이 되는 코어 블록 히스토리 만들어주고 네트워크 분산시켜주고 이런 것들 그거 위에 제가 원하는 컨센서스 알고리즘 제가 원하는 트랜지션 패밀리 놓았고 이거를 블록체인을 딱 묶어서 나만의 블록체인을 만들 수 있는 기반 기술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재밌는 세상이 오더라고요. 이더리움은 모든 걸 지원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래밍을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 비트코인은 돈이 도는 네트워크를 만들었다면 소우투스는 그래 블록체인에 기반이 되는 기술은 우리가 제공해줄게 나머지는 네가 만들어 그리고 네가 원하는 블록체인을 마음껏 만들어봐 이런 개념에서는 이제 이게 진짜 정말 제가 봤던 것 중에 가장 확실한 플랫폼이 아니냐 그러면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굉장히 다양한 나만의 규칙을 넣은 블록체인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블루아이트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또 써보려고 하는 기술이고 그리고 아마 블록체인이 그냥 단순히 ICO하고 사기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뭔가 유의미한 블록체인을 만들려고 하는 회사들이 있다면 처음부터 다 만드는 회사도 있겠지만 DB를 지금 처음부터 만드는 회사가 없듯이 이제 조만간 이런 플랫폼화가 된 이제 소우투스라던가 다른 게 더 나올 수도 있죠. 그런 거 기반으로 나만의 블록체인을 만들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게 돼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이 있겠죠. 승자가 나오면.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4번, 6번은 좀 더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이에요. 제가 보고 있는 블록체인의 라이프 사이클 현재 여기다. 아까 처음에 이제 강연 시작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블록체인의 공용성에 대해서. 그럼 블록체인이 공용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무슨 의미냐? 일단 블록체인 기반은 이제 바이 디폴트 기본적으로 이제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하니까 그걸 공용성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분산 시스템 되어 있고 노드 메인테이너가 있죠. 내가 블록체인을 돌리겠다. 그리고 블록체인 유지, 그 컨센서스 유지하고 이제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마이너가 있고 어쨌든 간에 누군가는 전기비를 내야 돼요. 이 블록체인을 돌리는 비용을 누가 내야 돼요. 그거에 대한 대가로 비트코인을 떨궈주고 뭐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현재는 그렇게 돌리고 있죠. 그냥 순수하게 그 선의의 누군가 아니면은 이제 돈을 벌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 각 개개인 아니면 그런 사기업들이 이걸 돌려줄 거다. 그래서 되게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도 어찌 보면은 이제 뭐 데모크라시 그러니까 이제 자유 민주주의 뭐 이렇게 정보의 공유를 추구하는 듯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인간의 욕망을 이제 기초로 해서 네트워크를 돌리겠다는 약간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고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저는 앞에 거부터 얘기할게요. 이 비용을 정부가 내기 시작하면은 많은 게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정부가 네트워크를 돌려주거나 아니면 그 네트워크 유지하는 사람들한테 전기비를 공짜로 주거나 뭐 기타 등등. 이게 무슨 개소리냐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정부가 그런 일을 해? 근데 정부가 이미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블록체인이 아닌 다른 거에서 판교에 디바이스 랩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 하는 데냐면 이게 맞을 거예요 여기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정부 쪽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였는데 판교에 정부가 돈을 넣어서 세상에 존재하는 굉장히 많은 비싸고 막 품질 좋은 3D 프린터를 다 구입해놨어요. 그리고 우리 개개인이 가서 재료비, 파우더비, 뭐 아니면 플라스틱이 사출 이 비용 있잖아요. 재료비만 내면은 제가 원하는 거를 출력할 수 있게 해줘요. 이게 정부 지원으로 다 한 거예요. 이유. 일단 한국 정부 기준에서는 제조업을 많이 뺏겼어요. 중국에. 그러면 3D 프린터를 우리가 육성을 시키면 제조업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다. 3D 프린터는 인건비가 안 뜨니까 중국의 싼 인건비 뭐 그런 거랑 경쟁을 안 해도 우린 기계만 좋고 누군가 모델 시험만 잘 만들면 분명히 이제 우리 제조업의 혁명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거를 판교에 엄청나게 크게 만들었다고 알고 있어요. 판교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시도 지구에 정부 돈으로 3D 프린팅을 많이 만들었어요. 내가 재료비만 내면 뽑을 수 있는. 이게 잘 되고 있냐? 아니죠 사실은. 왜냐하면 3D 프린팅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그 모델링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죠 잘. 그래서 그런 문제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정부의 돈, 뭐 기계 하나가 몇 천만 원 몇 억씩 하니까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서 이걸 만들었겠죠.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 요 슬라이드를 보기 전에 그 외엔 또 뭐가 있냐면
요즘 의정부시를 가보면요. 의정부시 뒤에 이제 로데오 거리 이런 데가 있어요. 거기 이제 의정부시 공용 와이파이가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버스터미널에도 공용 와이파이가 잡히고, 그리고 서울시도 뭐 어디에 공용 와이파이를 설치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캐나다를 이제 차를 몰고 여행할 때 조그만 도시에 갔는데 그 도시 인구가 한 1000명이 안 돼요. 1000명 되나? 뭐 2000명은 안 돼요. 근데 거기에 도시 전역에 와이파이가 깔려 있어요. 정부 돈으로. 그 이유? 그냥 이제 정부에서 그렇게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 와이파이는 그 우리 시민이 우리 국민이 그냥 인터넷 연결권이라는 거는 보장을 받아야 된다. 인터넷 연결되어 있으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보 접근의 자율성 이런 거를 되게 중요한 이제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가치로 본 거죠. 그래서 정부 돈으로 그걸 돌리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얘기하면은 이제 우리 밤에 서울 같은 데 보면은 가로등 확 빛나잖아요. 엄청나게 밝게. 그거 왜 하냐? 정부가 왜 불을 비춰줄 이유가 뭐 있어요? 그냥 정부 기준에서 밝으면 범죄 적어지고 사람들 훨씬 편해지고 사고도 덜 나고, 그리고 어두운 데에서 이제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니까 뭐 윤택하게 해주겠다. 이런 개념으로서 정부가 돈을 들여서 그거를 하고 있는 거죠. 공원 조성도 그렇고 모두 그렇고. 어쨌든 간에 정부가 이게 우리 국민한테 도움이 된다. 우리 시민한테 도움이 된다. 이거를 기초로 해서 우리 이제 나라 업계 아니면은 이제 산업의 부흥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정부 지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실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국가 차원에서 그 가상화폐를 만들었죠. 그리고 일본 쪽도 현재 가상화폐 쪽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최근에 나온 거로는 이제 캐나다 쪽에서 정부에서 이더리움 노드를 하나를 유지하기 시작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공공 자료나 이런 거를 공개하기 위해서. 변할 수 없는 자료, 그 과거 히스토리들을 꾸준히 보여줄 수 있는 자료, 통계청 이런 데서는 그런 자료가 되게 중요하죠. 그럼 그런 거를 블록체인에 넣는 것만으로도 유지가 되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정부 개념으로 이렇게 넣는 경우가 있고, 이 슬라이드 제일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 이스토니아. 이스토니아가 어느 나라인지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나라가 대단한 나라예요. 실제 선진국 목록에서 보면 굉장히 높은 위치에 되어 있고, 기술 발전이 굉장히 뛰어난 나라 중에 하나로 나와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잘 살고요. 일단은 제일 놀라운 게 이 나라는 전자 이민이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EU 쪽에 소속된 회사고, 소속된 나라고, 그리고 법인세가 없어요. 법인세가 없고, 그냥 나중에 그 법인에서 누군가 돈을 빼갈 때 회사 주인 이렇게 되겠죠. 그 사람에 대해 일률적으로 15%인가 15%의 세율을 붙이는 나라예요. 그래서 굉장히 비즈니스가 좋은 나라로 지금 이제 손꼽히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자 이민을 해버리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회사 설립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나라 가지 않고도 은행 계좌도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회사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만으로 이제 EU에 있는 회사가 돼버리니까 그걸 통해서 EU의 시장을 이제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신기한 구조를 가진 나라죠. 그 모든 게 전자로 돼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뭐 전자 무슨 그 민원이 잘 돼 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홈페이지에 실린 내용과 실제 업무가 다르고, 홈페이지도 된다고 했을 때 온라인으로 다 됩니다라고 했지만 실제는 방문해서 해야 되는 것도 되게 많고 막 이런 이상한 중구난방적 같은 게 있는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그런 업무들이 다 온라인으로 되고, 그 온라인으로 되는 그 시스템을 블록체인화 만들어겠다고 선언한 게 이스토니아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암호화폐의 굉장히 선두주자. 그래서 이미 각 나라별로 이제 뭐 암호화폐라고 하면 뭐라죠? 블록체인의 선두주자. 정부 지원으로 블록체인을 이제 들어가는 나라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저는 한국이 조금 아쉬웠던 게, 당연히 무슨 비트코인에 대해서 장난치는 사람도 많이 봤고, 비트코인으로 피라미드를 구축해갖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돈 뜯어먹는 사람도 보긴 봤어요. 물론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따로 보고 이 블록체인 기술을 우리가 플랫폼화를 시키겠다. 그리고 누군가 플랫폼화를 시켜서 우리가 이걸 선도하고 여기서 온갖 이런 공개 데이터나 아니면 데이터 저장소가 무료로 공개됨으로 인해서 그 날 수 있는 시너지들이 있잖아요. 데이터 공유가 되는 거니까. 그런 거로 이제 뭐 미래를 좀 더 그러니까 바라보겠다. 우리 IT 산업에 새로운 도약을 기하겠다. 이런 자세가 너무
것 같아요. 뭐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들은 바가 없어요. 일단은 오히려 블록체인 회사라고 하면은 오히려 블록체인 회사기 때문에 이제 무슨 그런 뭐 거래소 취급을 받아서 오히려 이런저런 거를 못하게 막아버리는 일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발목 잡히는 일이 지금 많지, 과연 정부에서 블록체인의 미래를 보고 이게 플랫폼화의 가능성을 보고 밀어주고 있냐라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정부가 정신을 차리고, 옛날에는 인터넷 검열도 심했지만 많이 줄었잖아요. 그걸 차리고 정부 돈으로 유지비가 나오지 않으면 어찌 보면은 그냥 그 누군가의 선의에 의해서 사람들의 그 비트코인 몇 개 떨어지는 거 받겠다고 돌리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오지 않았나. 그거를 해결하려고 나온 그런 온갖 이론들, 이런 것도 뭐 새로운 컨센서스 알고리즘도 좋게 말해서 그냥 이러면 작동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오리일 뿐이에요. 이론일 뿐이에요. 그게 수학적으로 100%뭐 절대 장난을 못 친다도 아니고 개연성이 적다 정도로 이제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요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정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쪽으로 정부의 지원으로 이런 공개된 자료, 아니면 이제 누구한테도 소속되지 않은 데이터, 이런 블록체인 생태계가 유지가 될 수 있다면, 그리고 뭐 결과적으로 호스팅을 공짜로 제공하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정부에서 호스팅비 지원해준다나, 정부에서 블록체인 지원해준다나, 블록체인 노드 운영하게 도와준다나, 내가 블록체인 정부에서 운영을 해준다거나, 그런 개념을 보면은 이게 되면은 여기서 굉장히 많은,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 진영 쪽에서 흔히 말하는 블록체인이 아직 뭔지 모른다,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른다, 왜 이걸 단순히 투기로만 보느냐 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누군가는 현재로서는 이 투기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회사들이 넘어야 될 허들들이 너무 많아요. 블록체인 회사가 되는 순간 굉장히 제재가 많이 들어와요. 말도 안 되게. 그거를 차라리 넘어서, 아, 너넨 블록체인 회사니까 이거를 발전시켜봐. 3D 프린팅 회사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너네 3D 프린팅 회사니까 돈 이만큼 줄 테니까 마음껏 만들어봐. 여기서 발전해보자. 그래서 정부 사업하고 막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를 지원을 잘해주면 충분히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기술이다. 그리고 이미 블록체인이 이제 그냥 암호화폐로서의 가치가 아닌 블록체인 저장소 이런 기술로서의 가치는 세계 금융권에서도 이미 서서히 도입을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안타깝고, 이게 정말 제대로 플랫폼화가 되려면 어느 한 일반 기업, 사기업의 엄청난 노력으로 발전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이거는 정말 정부가 좀 가치를 보고 지원을 들어가도 나쁘지 않은 분야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한 장 두고 말이 많았네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강연의 내용은 그거였어요. 블록체인이 인프라 기술이다. 너무 암호화폐로 보지 말자. 너무 투자 가치로 보지 말자. 그거는 한계가 있고, 뭐 그게 지금보다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겠지만, 뭐 그 가치가 살아남긴 남겠지만 어느 정도가 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뭐 금값도 예측 못하는 전데 그걸 어떻게 예측을 하겠어요. 그러나 기술적인 면으로 볼 때 데이터 저장소라는 변조할 수 없는, 누구도 소유하지 않은 공개된 데이터 저장소라는 걸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인프라 기술이고, 그게 이제 확립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있지만 이제 기술적으로 승자가 되고 떨거지가 다 떨어져 나가고 한 몇 명 정도의 독과점이 생겨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걸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제 거의 무료로 쓸 수 있을 정도, 그래서 뭔가의 이런 조금 약간 특이한 데이터잖아요. 이런 약간은 색다른 데이터 구조, 약간은 색다른 데이터의 소유권에 기반을 해서 뭐 좀 크게 만들려면 결과적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이런 데이터를 저장하고 호스팅할 수 있는, 그리고 공유할 수 있는 이제 지원이 나오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물론 된다는 보장은 저도 못해요. 정부가 어떤 거에서 이게 국민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지는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럼 이제 프로그래머로서는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은 누군가는 끌어갈 거예요. 지금도 끌어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SQL 발전도 그랬어요. 그러나 실제는 굉장히 많은 우리의 삶을 좋게 만들고 훌륭하게 만든 그런 기술들은 그 SQL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 어떻게 응용할 거냐에서 굉장히 많이 결정이 났거든요.
아직은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의 초창기고 그래서 이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 대한 이렇게 하이프가 되게 많아요. 그러나 그 하이프가 있는 회사를 가봐도 그 블록체인 기술을 만드는 회사는 별로 없어요. 사실은 정말 손에 꼽을 수 있는 회사고, 나머지는 결과적으로는 사기를 치거나 아니면 블록체인은 이미 있는 것 같다가 조금 이렇게 변형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문의를 하고 있는 회사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별로 좋게 안 보고요. 그 다음 회사가 이제 이 블록체인에 있는 데이터, 이런 특이한 구조, 이거를 어디에 적용을 해서 어떤 가치를 만들 것이냐를 고민하는 회사죠. 그런 회사들은 뭐 페이스북이었던 구글이었던 걔네들이 SQL과 인터넷을 써서 뭔가를 만들어냈듯이 새로운 가치, 오히려 좀 더 대중적으로 쓸 수 있는 가치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발전 가능성도 있고, 거기가 어찌 보면은 정말 굉장히 뛰어난 엔지니어가 아닌, 그러니까 뭐 수학적으로 뛰어난 엔지니어가 아닌 그런 사람들이 초점을 맞추고 뭔가를 새로운 걸 할 수 있는 분야다. 그래서 저는 블록체인보다는 그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어떤 서비스를 만들 건지에 이제 좀 신경을 많이 썼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 블록체인 쪽에 신경 쓰시는 분들이. 근데 이제 또 여기에도 굉장히 하나의 이제 단점 중에 하나는, NoSQL 나올 때도 똑같았지만 블록체인 하나로 이제 반드시 블록체인이 들어갈 때가 아니고, 블록체인이 아니라 SQL 서버를 넣어서 훨씬 좋은 경우도 있어요. 더 많죠,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블록체인이 핫하다는 이유만으로 쓸데없이 블록체인 넣어갖고 오히려 더 고생하고 좀 안 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이제 우려의 말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몇 분을 짚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까지가 제가 했던 강연이고, 아마 강연장에서 할 때보다 제가 좀 길게 늘려 말했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강연장은 이제 대상들도 좀 더 블록체인에 더 관심이 있거나 좀 이제 공부를 더 많이 하셨던 분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너무 길어져서 혹시 두 편으로 나눠 올리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저도 우려 먹고 살아야죠. 여기까지 할게요. 보프였습니다.